안녕하십니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안전기술원 안전인증실 방승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전기식 엘리베이터 설계자료 작성 가이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전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버전은 1.0이고요. 2020년 9월 작성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 이 버전이 업데이트가 된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수정사항이 발생되거나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된 경우에는 버전을 수정해서 다시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실 때에는 최신본인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설계자료 작성 가이드는 저희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32호 2019년 4월 4일에 고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때 고시된 안전 기준을 근거로 해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술 서류 작성을 위한 일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일반 사항에 대한 내용은 활용 목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설계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세 번째는 자체시험 성적서인데 이 자체시험 성적서는 실제 샘플을 가지고 작성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원 및 사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설계심사 자료를 작성하는 데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작성을 해주셔야 설계심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잘못되는 부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서 작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는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적용 범위,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 부품의 적용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설계심사 후 기술 서류 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기술 서류 목록은 아까 말씀드린 안전 기준에서 승강기 안전 인증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저희가 목록화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목록에 만약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 해당되는 서류들을 전부 다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서류 작성 항목 및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사용되는 기술 서류들에 어떤 서류들이 제출이 돼야 되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는 기계 관련 기술 서류입니다. 이 기계 관련 기술 서류는 6항, 7항, 8항, 9항, 10항, 11, 12, 13항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각 항목별로 주요 내용들, 설계심사 기술서류 목록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예제로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은 작성을 했고, 뭐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첨부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첨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안에 꼭 제출해야 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제조사에서는 그에 맞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측에 이 파란색 글자와 밑에 언더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홈페이지 바로가기로서 하이퍼링크로 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해놨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페이지를 갔다가 다시 목차로 오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는 엘리베이터 설계자료 작성 가이드 부분을 더블 2회 클릭을 하시면은 머릿말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항목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목차로 이동하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작성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 관련 기술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기계 관련 기술 서류와는 조금 다르게 항목별로 구분한 게 아니라 해당되는 내용별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게 좀 항목들이 좀 퍼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주전원 분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은 주전원 분기 쪽으로 저희가 몰아놨습니다. 작성하시기 편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 제시해드린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추가 서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승강기 안전 인증을 진행을 하시는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인증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은 17.1항에 있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 요건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소방구조용이다 그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추가 요건, 피난용이다 그럼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추가 요건을 작성하셔가지고 저희 쪽으로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검토 후에 인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를 겸용으로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서류, 예를 들면 1번, 2번의 17.1항, 17.2항 서류를 두 개 다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안전인증 시에 이것들을 검토해서 인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다섯 번째 참고 자료인데요. 이 참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현강 제원표, KS 규격, 그리고 전기 파트 모델 요약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요 KS 규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안전 기준에서 요구하는 KS 규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많은 규격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발췌를 해서 규격 전체를 찾아보지 않으시더라도 설계심사 자료 작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추가적으로 계속 해 나갈 예정이고요. 요 전기 파트 모델 요약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양이라든지 적용에 관련된 내용들과 동일하지만 요거는 이제 전기 파트에 특화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 관련 기술 서류를 제출하실 때에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첫 번째 현강 제원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기계 관련 기술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기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현강의 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파단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시기 편하시게 나와 있는 제원표를 저희가 첨부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설계심사 기술자를 작성하실 때 제출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술 서류 작성을 위한 일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설계 자료 작성 가이드의 활용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제조사에서 설계 자료를 작성하는데 좀 많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드릴 목적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야 될 안전상 주요한 내용들을 실제 사례를 나열해 가지고 설계자료 작성에 이해를 돕고자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설계자료 작성 가이드를 통해서 제조사에서 설계하는 능력도 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안전 인증을 위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줄이기 위해서 작성이 된 거니까 많은 활용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적으로 이 설계자료 작성 가이드는 제조사에서 승강기 안전 인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사용된 도면 그리고 요 근거 자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제조사의 재원이나 도면이나 인증 서류 등을 참조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시된 내용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각 제조사의 사양에 맞게 실제적으로 사용된 재원들 그리고 사용된 설계들을 적용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 가이드에서 제시한 부품의 하중이라든지 계산식이라든지 결과는 실제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제조사에 맞게 사양에 맞게 다시 재작성 하셔야 된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이 기계부 관련해서 계산을 하실 때에는 최악의 상황을 기반으로 자료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설계심사 과정에 있어서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하셔서 설계 자료를 작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기술원의 구조 해석 도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승강기 안전 기술원에서 제공하는 구조 해석 도구 및 사용 방법은 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라고 제가 적어 드렸는데요. 저희가 엑셀로 작성된 구조 해석 도구를 저희 승강기 안전 기술원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엑셀 도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제조사에서 설계한 재원을 입력하시게 되면 기계 관련한 항목별 적합 여부를 계산식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요 실제적으로 설계자료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입력한 기본 데이터들 그리고 결과가 나와 있는 값을 통해서 저희가 적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 그냥 적합으로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이 저희가 제공해드린 엑셀 파일에 안에 있는 수식을 수정하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산했을 때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을 드릴 수 없고 보완 판정이 나가게 되니 이 부분은 유의하셔서 가급적이면 구조 해석 프로그램에 사용된 수식은 건드리지 마시고 기본 입력 사항만 입력하시고 결과값이 나온 경우에 그 결과값을 캡처해서 저희 쪽에 제출을 해주시면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예, 세 번째는 자체 시험 성적서입니다. 사실 이 자체 시험 성적서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의 설계의 적합성을 제조사 스스로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 나열된 내용들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요 바로 뒷페이지에 작성된 실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용된 안전 기준은 반드시 자체 시험 성적서에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안전 기준을 명시를 하실 경우에는 안전 기준 전체를 그대로 명시를 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전 기준에서 자체 시험을 해야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연구 변형이 1mm 이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으면은 뭐 연구 변형 1mm 이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셔도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자체 시험 성적서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한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시험에 사용된 시료입니다. 시료. 예를 들어서 시험에 사용된 시료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뭐 1.5T 짜리를 사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는 1.0T 짜리가 설치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조사에서 제작하신 시료 그대로를 적어 주셔야지 추후에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사용된 시험 장비인데요. 이 시험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푸시풀 게이지라든지 지그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제곱센티미터의 면적을 가지는 원형 또는 사각형의 지그가 필요한 시험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사용된 지그가 10제곱센티미터의 면적을 가진 지그를 사용하셨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 안전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험에 사용된 시험 장비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 방법 및 시험 사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히나 이 시험 방법은 제조사에서 안전 기준에 맞는 시험 방법을 채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방법에서는 가급적이면 세세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과 후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험하기 전과 시험한 후, 예를 들어서 변형량을 테스트를 했다 그러면 기준점을 측정한 사진과 시험을 해서 변형이 된 후에 변형량을 측정하는 사진, 이렇게를 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로별 시험 결과는 저희가 3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각 시로별 시험 결과는 3회 정도 시험을 하셔야 되고, 그 시험한 결과가 다 이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체 시험 성적서가 이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자체 시험 성적서를 제출받는 목적 자체가 제조사에서 스스로 설계한 부분이 적합한 제품을 설계를 했는지 제작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통해서 제조사 스스로 입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마찬가지로 안전기준을 토대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에 대한 판정은 반드시 자체 시험 성적서에 포함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밖에는 시험일자, 그리고 작성자, 그리고 승인자는 반드시 포함이 되셔야 됩니다. 뭐 작성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작성자라든지 뭐 시험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바뀌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으시지만, 승인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이 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제조사 명이나 아니면 제조사 로고 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자체 시험 성적서를 작성한 제조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끔 서류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체 시험 성적서 작성 예시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안전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 8.5.3 항목을 예로 들어 드렸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안전기준이 짧기 때문에 한 장에 좀 넣어 보려고 했는데, 뭐 다 기준을 다 그대로 넣었는데도 뭐 크게 무리가 없어서 안전기준을 다 넣습니다. 다만 이제 안전 기준이 좀 너무 길어서 한 장에 넣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5제곱센티미터의 면적, 그리고 300뉴턴, 그리고 1mm를 초과하는 명구 변형, 35mm를 초과하는 탄성 변형, 요 부분들을 요 부분만 명시를 해주셔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십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시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작성해 주시면 좀 형식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어떤 시험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타이틀이 보이는, 그리고 이건 어디 엘리베이터다, 사실 뭐 이 부분들은 뭐 밑에 보시면은 제조사명이나 로고 등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적용 범위와 그리고 철판, 어떤 철판을 썼는지, 이 부분은 사실상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6인승에서부터 15인승까지의 에이프런을 설치를 하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15인승 같은 경우에 이 출입문 사이즈와 6인승 같은 경우에 이 출입문 사이즈는 사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의 크기도 엘리베이터의 에이프런의 크기도 15인승과 6인승은 좀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만약에 이거를 6인승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신 경우에는 설치 방법에 변경이 없다고 하면 15인승에서는 테스트 결과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험 성적서도 마찬가지로 최악의 상황, 즉 이 15인승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겠죠. 이 15인승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6인승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논란의 소지가 항상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체 시험 성적서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을 판단하는 게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고 판단이 되시는 경우에는 최소와 최대값을 두 개 다 적용을 하셔가지고 시험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철판 두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이 되셔야 되는 시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시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300N의 하중을 가하기 전 기준을 측정을 먼저 합니다. 일단 이 기준을 측정을 해야 뭐 연구 변형이라든지 탄선 변형에 대해서 결과를 기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먼저 측정하고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측정하는 사진을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임의 지점, 이 임의 지점이 좀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악의 지점으로 항상 산정을 하셔서 시험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에이프런이 가장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운데 지점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고 하면
여기 실제적으로 에이프런은 그 하단의 모서리에 대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라고 안전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하단의 모서리에 대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임의의 지점을 에이프런 하단의 모서리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죠. 따라서 이것과 같은 내용은 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일부러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성을 이렇게 한 거고요.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하단의 모서리 부분, 에이프런의 하단의 모서리 부분에 푸시풀 게이지를 이용하여 300N의 하중을 가하여 변형량을 측정한다. 이게 올바른 작성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하단의 모서리를 측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진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조사가 측정하시기 전 그리고 측정하시기 후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단의 모서리 부분을 측정하시는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험 결과에 구조 및 재질이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여기 시험에 사용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카문 폭이라든지 에이프런 폭이라든지 그리고 수직 길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강도 시험에 대해서 이제 300N의 시험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강도 시험을 얼마로 했는지 기준점이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이건 명시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기준과 측정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탄선 변형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안전 기준에서 요구한 35mm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실제적으로 측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9mm, 12mm, 10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사진에 보시면 307N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이 측정된 값이 저희 눈에 뭐 확실히 보이게 사진을 찍어 주시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뭐 실제적으로 시험한 결과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결과치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제 지적은 드리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 변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기준점을 따로 적지를 않았어요. 적지 않은 이유는 실제적으로 연구 변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굳이 기준을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기준점을 안 넣었는데 뭐 만약에 연구 변형이 발생을 했다, 뭐 0.2mm의 연구 변형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 경우에는 여기 탄선 변형과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삽입을 해서 연구 변형이 몇 mm가 됐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판정 결과는 당연히 세 번의 시험 모두 적합이 나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험 장비에는 실제적으로 시험에 사용된 장비들을 모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5cm 면적의 원형 지그, 여기 보시면 원형 지그를 사용을 했죠. 이 부분 원형 지그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푸시풀 게이지, 푸시풀 게이지 사용을 했고요. 레이저 포인터, 여기 보시면은 요게 레이저 포인터죠. 그리고 이제 금속재 고등자, 여기 보시면 요 금속재 고등자. 사용된 장비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까 이 결과에서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이죠. 네, 적합 판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일자, 그리고 작성자, 그리고 승인자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제원 및 사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원 및 사양은 실제적으로 승강기 제조사에서 승강기를 설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나머지 설계 자료를 작성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제출하셔야 되는 기본정보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이 기본정보 제출 서류에서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셔야만 저희가 설계 심사를 하는 와중에
잘못된 부분이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기본정보 제출 서류가 잘못 기입이 된 경우에 설계심사 자료 자체를 전부 다 다시 작성하셔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본정보 제출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설계자료 작성 가이드에 첨부된 도면들은 저희가 예시로 첨부를 해드린 도면이다 보니까 실제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조사에서는 저희 예시로 첨부된 도면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조사에서 직접 작성한 설계 도면 이런 것들을 전부 제출을 하셔야 함을 일단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델 구분이라든지 파생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하실 때에는 설계자료를 작성하시기 전에 일단 저희 인증실과 면담이라든지 아니면 통화를 통해서 모델 구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신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델 구분에 따라서 이 안전성 시험 횟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적서를 발행을 받으실 때 이미 작성을 다 끝내신 후에 만약에 이 서류를 제출을 하시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견적서를 발행 단계에서 안전성 시험이 뭐 2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 시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델 구분을 하실 당시에 저희 인증실과 논의를 해서 확실한 모델 구분 방법을 아신 연후에 그리고 나서 작성을 해주셔야 혼선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부품의 적용 사항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는 저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적용 범위에 따라서 주요 부품은 정해진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가 이 주요 부품에 대해서 요구하는 이유 자체는 제조사에서 설계하실 때 어떤 부품을 사용해서 설계를 하셨는지를 알기 위함이고, 그 부품들이 최종적으로 설계 단계에서 제작 단계에서 조립이 됐을 때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기식 엘리베이터 적용 범위에 따라서 주요 부품의 적용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승강기 안전인증 기본정보 제출 서류의 작성 예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봐주실 부분은 인증의 종류입니다. 인증의 종류인데 저희는 예시를 모델 승강기 안전인증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승강기 안전인증을 신청하실 때 사용하신 어떤 재원들을 이렇게 제가 임의적으로 정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개별 승강기 안전인증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개별 승강기 안전인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승강기에 대해서, 즉 하나의 재원만으로 설계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범위를 포함한 모델 승강기 안전인증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모델 승강기 안전인증을 일단 인증 종류의 기본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건축 주소라고 있습니다. 건축 주소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델 승강기 안전 인증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건축 주소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이유는 모델 승강기 안전 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어디에 설치될지 어떤 현장에 설치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델 승강기 안전 인증을 신청하실 때는 건축 주소는 필요가 없지만 개별 승강기 안전 인증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건축 주소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승강기의 구분, 구조별 종류, 용도별 종류, 구동기 위치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승강기의 구분은 이제 뭐 엘리베이터냐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냐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구조별 종류 같은 경우는 뭐 전기식이냐 유압식이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용도별 종류 같은 경우에는 승객용이냐 장애인용이냐 소방구조용이냐 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 용도별 종류 같은 경우는 제조사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다가 플러스로 장애인용을 추가로 받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장애인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7.1항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소방구조용은 17.2항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용도에는
승객용 슬러시, 장애인용 슬러시, 소방구조용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은 저희는 그 제출된 서류들을 기반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요 용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작성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십니다. 다음에 요 구동기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승강기 그 모델 부분의 원칙상 승강로 상부에 있는지 승강로 하부에 있는지 그리고 기계실 내부에 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곳에 설치가 되는지에 따라서 모델 구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승강로 상부와 기계실 내부 이렇게 두 가지는 하나의 모델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릴 내용은 인증의 분류인데요.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대부분의 인증은 이제 최초 인증이 진행이 되실 거고 실제적으로 변경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그 재원표를 전부 다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변경을 아주 많이 하신다고 하면 받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신청하실 때 제출하는 그 서류들에 대한 그 변경 목록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인증 분류는 다 최초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 안전 기준인데요. 안전 기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3월 28일 이후인지 아니면 전인지 명확히 적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승강기 안전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 고시된 2019년 3월 28일 이후도 인증이 가능하고요. 전 기준으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2019년 3월 28일 전 기준으로 인증을 신청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 종전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인증을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이 모델 인증을 받은 종전 기준으로 모델 인증을 받은 인증서로 이후 건축 허가분 2019년 3월 28일 이후 건축 허가분에 적용하시려고 하면 그 부분은 안전기준 적용된 게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들은 안전기준은 명확히 이전 건축 허가로 이전 기준으로 적용을 하실지 이후 기준으로 적용하실지 명확히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승강로 구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밀폐식 승강로를 사용하시면 밀폐식 승강로, 만약에 반밀폐식 승강로를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옆에다가 슬러시 하고 반밀폐식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출입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수평이냐 수직이냐에 따라서 또 모델 구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하게 적어 주셔야 되고요. 센터 오픈이나 사이드 오픈 같은 경우에는 다 수평 방식이고요. 수직 방식은 업도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업도어를 의미하죠. 저희 화물용 같은 데 많이 쓰는 그런 업도어가 수직이기 때문에 화물용 업도어를 사용하는 거랑 승객용이랑은 이제 같은 모델로 진행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권상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상식이냐 아니면은 이제 전기식 엘리베이터 중에서 뭐 권동식도 있을 수가 있겠죠. 권동식이냐 이런 부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2.1 구동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구동기 모델과 제어반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델을 나누는 거는 일단 동일한 모델일 경우에 이제 제어반이 동일해야 되고 그 하나의 모델에 구동기는 여러 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동기 모델을 여러 개를 적용하신 경우에는 추가 안전성 시험이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시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여기에다가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다수의 구동기 모델을 적용한 경우에는 추가 안전성 시험 대상이다. 네, 이렇기 때문에 저희 인증실과 미리 논의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제어반 같은 경우에는 제어반 모델이 다른 경우에는 저희가 동일한 모델로 인정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어반 같은 경우에는 전기 관련 기술 서류를 전부 담당을 하고 있는데 대략 한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기계 관련 기술 서류, 전기 관련 기술 서류로 나눴을 때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50% 중에서 제어반이 A 모델을 사용을 했다, B 모델을 사용한다고 하면 설계 기반 자체가 바뀐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모델로 적용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어반 부품 안전 인증에 의해서 회생이랑 저항으로 구분해가지고 모델을 나누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동일한 제어반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품 모델 구분 기준에서는 회생이냐 제동 저항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모델을 구분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없이 회생과 제동에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전기 파트는 다 동일한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회생 저항과 제동 저항 같은 타입은 저희가 동일 모델로 적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런 브레이크 모델, 전격 하중은 저희가 예시로 든 게 800에서부터 1100kg로 저희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 더 많은 내용들을 예시로 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범위를 좀 줄여가지고 서류를 작성하기 좀 편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800에서 1000kg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만약에 용량이 더 커지게 되면은 구동기가 추가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사용된 이 모델에는 구동기를 하나만 사용한 걸로 해서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당연히 전격 하중에 따라서 10에서 13인승으로 될 거고요. 이 견인 하중이 중요한데요. 사실상 이 견인 하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는 내용은 여기 있는 전격 하중과 그리고 카자중이 있습니다. 전격 하중과 카자중의 합을 의미를 하고요. 이 견인 하중 자체는. 그리고 그 전격 하중과 카자중을 더했을 때 만약에 엘리베이터의 옵션으로 포함되는 어떤 그 플러스 알파, 예를 들면 바닥에 있는 대리석이라든지 아니면 상부에 설치되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될 경우에는 그런 하중까지 포함해서 견인 하중을 적용을 하셔가지고 계산을 해주셔야 나중에 기계파트에서 뭐 권상평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대 강도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견인 하중을 신경을 써주셔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모델 승강기 안전 인증을 2300kg의 견인 하중으로 인증을 받으신 후에 견인 하중이 증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뭐 감소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800kg까지 했는데 뭐 750kg로 적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크게 문제가 안 되시는데, 예를 들어서 2300kg였는데 1250kg, 즉 250kg를 추가해서 2550kg의 견인 하중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여기 명시되는 카자중 플러스 전격 하중 플러스 알파 기타 하중에서 변경이 아주 크게 됐기 때문에 아마 전격 하중이 변경됐다고 판단을 하시게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신 서류에 다 추가 서류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동기의 성능 관련된 내용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변경 인증 대상이 되셨을 때 그 설계 심사라든지 그리고 안전성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견인 하중을 제조사님께서 설정을 하실 때 아주 중요하게 조심히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격 속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전격 속도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최대 운행거리는 저희가 70m로 예를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70m로 예를 들 이유는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 구동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대 운행거리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그 이하들은, 왜냐면 최악의 상황을 간주해서 계산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이하들은 전부 다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70m 정도로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매단원 장치에 대한 종류, 그리고 매단원 장치의 직경 몇 밀리인지, 본수, 체인을 사용을 했으면 체인, 예를 들어서 체인을 사용을 안 하는 현장도 있으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슬러시를 하시고 미적용이라고 표시를 해주셔도 무방하십니다. 이거는 저희가 선택 사양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은 말 그대로 제조사에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 사양으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편하게 선택하셔가지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단 이 부분에 만약에 미적용과 체인 적용이 두 개 다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시면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관상평가 같은 경우에 체인의 무게가 포함된 경우,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구분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저희가 검토할 때 크게 문제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로핑 방식이라든지 주도를의 직경, 뭐 건부 각도, 언더컷 홈 각도, 홈 접선 각도 등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그 설계에 사용된 내용들을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2.2 제어 시스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전원에서부터 제어 회로까지는 실제적으로 사용되신 그 제원을 적으시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거라고 판단하고요. 요 개문 착상 운전과 개문 재착상 운전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착상과 재착상 운전은 필수입니다. 필수고, 다만 그 생략하실 수 있는 거는 개문 기능은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착상, 재착상을 할 때 문을 열고 착상할지, 문을 열고 재착상 운전을 할지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문을 닫고 착상, 재착상을 한다고 하면 개문 기능은 뭐 넣으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설계상 개문 기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개문, 재착상 운전 기능도 포함하고 폐문, 재착상 운전 기능도 포함하실 경우에는 여기에 그냥 단순히 개문, 재착상 운전에 그냥 적용, 그리고 개문 착상 운전의 적용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개문 착상, 개문 재착상 운전이 그 적용이 안 되셨다고 하면 여기 예신대로 미적용이라고 적어주시면은 그 문제가 안 되십니다. 다만 착상, 재착상 운전은 필수이기 때문에 개문 착상과 재착상이 적용이 안 된 경우에는 폐문 착상과 폐문 재착상 운전은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UCMP 감지부와 제어부, 정지부에 관해서 설명을 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는 이 제어부 모델명 그리고 정지부 모델명을 제가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는 크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UCMP 시험을 하실 때 제어반 업체에서 제어부 시험을 받고 인증을 받고, 그리고 브레이크라든지 아니면은 그 로프 브레이크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정지부 시험을 받아가지고 인증을 획득하신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응답 시간의 인터페이스 조건을 통해서 저희가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어부 모델명, 정지부 모델명을 따로 구분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요거 감지부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제어부에서 안전성 시험이라든지 뭐 인증을 진행을 하실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요 감지부 모델명입니다. 감지부 모델명인데, 이 감지부가 만약에 시험할 당시와 아니면 검증된 감지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제어부에서 시험 결과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UCMP 감지부 모델명도 정확히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전회로 기판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제어반 부품 안전 인증을 획득할 때 거기에다 명시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구출운전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구출운전 방식은 크게 중력식, 그리고 기계식, 그리고 전기식이 있습니다. 잠깐 적으면 기계식과 전기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중력식 같은 경우에는 무게차를 이용해 가지고 구출 운전을 하는 걸 중력식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MRL에 많이 사용되겠죠. 이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시면은 그 기계실이 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개방하고 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것들이 이제 기계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기식 같은 경우에는 중력식도 아니고 기계식도 아닌 것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구출운전을 해야 될 때 전원을 별도로 투입을 해가지고 진행되는 것들을 전기식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예비 전원이 됐든 뭐 이런 부분들을 투입해서 작동을 시켜서 구출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기식이고요. 국내에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MRL 같은 경우는 중력식, MR은 기계식을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1.2.3 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특히나 이 부분은 중요한 거는 일단 카 자중과
카 내부 폭 그리고 깊이가 중요한데요. 이 카 자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까 그 견인하중에 제가 말씀드린 전격 하중 플러스 카자중 플러스 알파의 하중을 견인하중에 명시를 하시게 된 경우에는 카자중은 실제 카자중만 적으시면 됩니다. 플러스 알파 하중은 왜냐면 견인하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뭐 권상평가라든지 뭐 최대 안전율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실 때는 견인하중을 기반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플러스 알파 하중에 대한 게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결과값이 상이한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계산하실 때는 플러스 알파, 즉 뭐 인테리어라든지 대리석이라든지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반드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 내부 폭과 깊이 같은 경우에는 질문사항이 많으신데요. 여기 제시된 카 내부의 폭과 깊이에 대한 스펙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조사에서 제시한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600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조사에서 만약에 1650짜리까지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1650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게 그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650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고 1400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두 개 다 계산해서 제출을 해주시면은 그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부 최대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기계실이 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과 관련된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뭐 가이드 레일과 관련된 주행 안내 레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스펙을 정해서 증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통해서 다 인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카 출입구 폭 높이 그리고 승강장 출입구 폭 높이 이렇게 두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승강장문 조립체 안전인증서 또는 이제 카도어에 유리가 적용된 경우는 카도어 조립체 안전성 안전인증서를 제출을 하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여기 제시된 범위가 그 인증서 범위 내에 있는지 정도만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인증서의 범위 내에 있는지만 확인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출입문 형식이 있는데요. 이 출입문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 오픈으로 하실지 사이드 오픈으로 하실지 이런 부분은 선택 사항이십니다. 사실 출입문 형식에 우리는 센터 오픈도 쓰고 사이드 오픈도 쓰겠다 그러면은 센터 오픈 슬러시 사이드 오픈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인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사이드 오픈에 따라 승강장문 조립체, 출입문 조립체 안전인증서는 반드시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이 문 개폐 방식은 저희가 자동 동력식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저희 국내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승강기가 자동 동력식 문을 사용을 하고 있죠. 물론 저희 안전기준에서 얘기한 소형 화물용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동으로 열고 닫는 타입이 있으시기는 한데 일단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국내에 사용되는 엘리베이터들은 거의 다 자동 동력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수정할 부분 없으실 거고요. 카문 잠금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하셔도 되고 미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적용하시고 미적용하심에 따라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들이 다르겠죠. 만약에 카문 잠금 장치를 적용을 하셨다고 그러면 카문 잠금 장치에 대한 안전 인증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 미적용하신 경우에는 이제 미적용을 하시고 인증서는 제출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다른 조건들, 예를 들면 문 열림 저지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에 있는데요. 문닫힘 안전장치 같은 경우도 이제 선택사항이라고 저희가 적어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선택사항이라고 적어드렸는데, 사실은 이 접촉식과 비접촉식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개정 기준에서는 접촉식과 비접촉식 모두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정형 멀티빔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비접촉식 센서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사실상 접촉
자, 승강기 안전인증 기본정보 제출 서류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로 구조에서 구동기 지지대 규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MR 타입은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요. MRL 타입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MRL 같은 경우에는 구동기 지지부와 그리고 반대편 균형추 지지부를 포함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오버밸런스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제가 제시해드린 값은 50%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제조사에서 뭐 한 45%에서 50% 정도 사이의 값으로 설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오버밸런스율 같은 경우는 범위값으로 제시해 주시면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균형추, 평형추의 총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버밸런스율에 의해서 값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단일값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균형추, 평형추, 도르래의 직경, 균형추 추락방지안전장치 이런 것들은 설계하신 대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 선택사양 같은 경우에는 균형추 추락방지안전장치를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선택사항으로 적어 드렸습니다. 만약에 적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균형추 추락방지안전장치에 관해서 적용으로 해주시고 관련된 추가 서류들도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가이드레일 계산을 할 때 균형추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적용이 된 걸로 계산을 하신다던가 이런 방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다는 장치의 체결 방식, 균형추, 평형추 쪽 체결 방식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실제로 설계하신 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파단 하중이 있는데요. 이 파단 하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kN을 예로 들어드렸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다는 장치 인증서에 나와 있는 그 최소 파단 하중을 적어 주셔야지 다른 계산에서 동일하게 계산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과부하 감지 장치 종류라든지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스위치들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요 균형추 주행 안내 레일 규격이라든지 뭐 과속 조절기 로프 직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사용하신 설계값을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브라켓 간격 같은 경우에는 레일 브라켓 간격이랑 균형추 레일 브라켓 간격 같은 경우에는 2500으로 지금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값은 레일 관련해서 계산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충기 카와 균형추 행정 같은 경우에는 속도별로 완충기의 행정들을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안전부품 및 안전관리부품 재질 목록이고요. 실제적으로 안전부품 목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안전관리부품 목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부분들은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적으로 안전관리부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부품에 안전관리부품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는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 안전관리부품에 추가되는 주행안내 레일, 출입문 개폐장치, 출입문 제어장치만 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장에다가 제출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행 안내 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격 예를 들어서 8K라든지 뭐 13K라든지 18K라든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되고 출입문 개폐 장치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인 장치, 출입문 제어 장치는 정기적인 장치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설계심사 기술서류 목록인데요. 이 기술서류 목록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지금 이 항목별로 다 설명드릴 필요 없이 네 번째 작성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기술서류 목록표, 즉 적용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맨 위에 위치해 있는 파란 글씨를 보시면은 각 항목별 적용표를 첨부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항목별 적용표라는 의미는 여기 우측을 보시면은 여기 적용 여부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해당하는 부분과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플랫폼 설계도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플랫폼을 적용한 경우에만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국내 승강기 업계에서 플랫폼을 적용하시는 경우는 사실 사례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 여부에다가 플랫폼 설계 도서 및 강도 시험 성적서는 해당 없음을 치시게 되면 저희는 그 승강기는 플랫폼 관련한 내용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구나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적용표를 반드시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한 번에 제출을 하셔도 되는데 각 항목별 제일 처음에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기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6항에 관련된 적용표는 6항 서류 제일 처음에, 7항과 관련된 서류는 7항 서류를 제출한 제일 첫 장으로 제출을 해주시면은 마찬가지로 적용 여부를 이렇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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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해당 없음 이렇게 쳐가지고 제출을 하시면은 1, 2, 3, 4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적용이 돼 있지만 마지막 5번 플랫폼에 관한 내용은 해당이 없구나 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간주를 한 상태에서 설계 심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적용표가 반드시 중요하게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 설계도서 및 강도시험 성적서가 해당 있음으로 제출을 하셨는데 제출하신 서류에 플랫폼 설계도서 및 강도시험 성적서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적이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보완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사에서 이 적용표에 해당 유무를 반드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7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보면 수직계 패싱문 같은 경우에는 승객용에는 수직계 패싱문을 적용을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객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해당 없음 표시를 해주시면 이 수직계 패싱문과 관련된 내용들은 확인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적용표가 반드시 적용 여부를 표시를 해주셔서 각 항목의 최상층에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구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인기관 성적서, 제조사 성적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와야 하는 항목들, 제조사 성적서는 제조사 자체 시험을 하셔도 되는 항목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계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13항 이후에 나와 있는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거는 추가 서류 요건 17.1항, 17.2항, 17.3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기계 파트 관련해서는 13항까지 제출하시면은 설계 자료는 기본적인 건 제출이 다 되신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기 분야인데요. 전기 분야는 사실 항목으로 구분을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항목보다는 어떤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하는지를 표시를 해놓는 게 훨씬 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주전원 분기, 구동기 제어, 브레이크 제어, 접촉기, 전기 배선, 전기 안전장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각 항목에 그 연관되는 것들만 좀 모아서 예를 들어 보시면 여기 14항 서류도 있고 13항 서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의 항목으로 좀 묶으려고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성을 하실 때 이 타이틀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누락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제출이 되지 않으시면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제출로 보완이 나가게 되면은 그 보완해서 제출해 주신 서류가 정말 정확하게 한 번에 합격이 나지 않는 서류라고 하면 판정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설계도서 적용표에 따라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고장 분석 그리고 운전 제어 그리고 전자기적 적합성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전자기적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전파법에 의해서 합격을 받은 것들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적 적합성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결함 확인 장치 이런 것들은 해주시면 되고 자동 구출 운전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게
승강기 제어반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수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자동 구출 운전 장치가 실제적으로 그 엘리베이터를 구동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된 접촉기라든지 아니면은 안전 라인이 들어가게 되면 안전 라인에 사용된 릴레이 같은 것들, 안전 접점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배터리 용량, 고장 분석, 뭐 운전 제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거의 제어반에서 제출해야 되는 항목들은 거의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 구출 운전 장치도 하나의 제어반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어반에서 안전을 위해 검증한 서류들은 대부분 해당하는 것들은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추가 요건에 관한 서류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17.1항 장애인용, 17.2항 소방구조용, 17.3항 피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은 저희가 그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건축과 관련된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만 목록에 집어넣기 때문에 요 목록에 따라서 추가되는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승강기 모델 인증을 진행을 하시는데 장애인용하고 소방구조용하고 동시에 사용을 하시겠다, 내지는 장애인용도 모델에 들어가 있고 소방구조용도 모델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시면 이 관련된 추가 서류들을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에 따라서 설계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인증이 나게 되는 거죠. 네,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KC 인증서인데요. 사실 이 KC 인증서는 이 목록표를 적용표를 뭐 작성하실 필요는 크게 없으신데, 다만 카본 잠금 장치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이제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 뭐 판단하기 위해서 적용 여부에 뭐 해당 없음 내지는 적용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게 뭐 작성하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그냥 제출하셔도 됩니다. 요 KC 인증서 적용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실제적으로 출입문 조립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이 뭔지, 잠금 장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 추락 방지 안전 장치, 과속 조절기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쭉 어떤 항목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판단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요 관련된 인증서나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뭐 그 적용표라든지 뭐 사용서에서 같이 다 제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참고 자료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